1694년 한성부 창덕궁 깊은 곳, 어둠이 내려앉은 밤, 궁궐의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 누군가의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그곳은 빛이 닿지 않는 지하 감옥이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앉아있던 한 여인. 그녀의 손목에는 이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입술은 바짝 말라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의 걸음처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어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명은 이미 내려졌다. 그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 들 수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박씨, 조선 왕세자의 아내였던 여인. 그러나 지금 그녀는 왕세자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패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왕실의 며느리였던 여인, 한나라의 미래를 함께 짊어졌던 존재. 그녀는 왜 이곳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 기록에 남아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여러 사료 속에 조용히 남겨진 한 여인의 마지막,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다. 우리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감춰졌던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1681년 한성부,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치세. 궁궐안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권력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왕세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가 바로 박씨였다. 처음 그녀가 궁궐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다. 가문은 탄탄했고 혼인은 정략적으로도 완벽했다.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왕세자의 배우자로서 그녀는 부족함이 없는 선택이었다. 궁중의 예법을 철저히 따랐고 말과 행동 모두 조심스러웠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궁궐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곳,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곳, 그리고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 그녀를 둘러싼 시선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다. 사소한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말들. 하지만 그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궁궐 안에는 항상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 겉으로 보이는 질서, 그리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권력. 박씨는 그 두 번째 세계에 들어가 있었다. 아니, 이미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늦은 뒤에야 깨달았을까? 한 여인이 왕세자의 아내에서 패빈으로 떨어지기까지, 그리고 결국 지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기까지,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조선 왕실 내부 권력의 충돌, 정치적 계산, 그리고 냉혹한 선택의 결과였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로 그녀는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죄인이었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여인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녀의 이름은 박씨, 정확히는 반남 박씨 가문의 여인이었다. 조선에서 반남 박씨는 결코 가벼운 가문이 아니었다. 여러 대에 걸쳐 관직을 배출한 명문가였고 정치적으로도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해온 집안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박태보, 숙종대에 활동했던 사대부로 강직한 성품과 학문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되었고 그만큼 정치적 적도 많았다. 이 가문에서 태어난 박씨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여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법,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는 태도, 그리고 왕실과 혼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엄격한 수양. 그녀는 단순한 교수로 자라지 않았다. 언젠가 왕실로 들어갈 수도 있는 존재로 길러졌다. 그 결과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말수가 적고 신중했으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내면은 쉽게 읽히지 않는 성격. 궁중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과 가까운 모습이었다. 1681년, 숙종 7년, 왕세자의 혼인이 결정되었다.
왕세자의 나이는 아직 어렸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일찍 혼인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그 혼인의 상대가 바로 박씨였다. 왕세자의 정식 배우자,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왕세자의 외척이 되는 가문, 즉 미래의 권력을 함께 나누게 될 가문이 선택된 것이었다. 박씨의 가문은 이로써 왕실과 직접 연결되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궁궐안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고 대신들도 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씨는 이제 단순한 양반가의 딸이 아니었다. 조선의 미래 왕비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 왕세자빈이라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다.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궁궐의 규율은 엄격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녀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었다. 왕세자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 혼인했지만 단순한 부부 관계로만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조선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존재였다. 박씨는 왕세자빈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했다. 궁중 예법을 지키고 내명부 질서를 따르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유지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완벽한 왕세자빈이었다. 그러나 궁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왕세자빈이라는 자리는 높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그 자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었다. 특히 숙종의 치세는 더욱 그러했다. 왕의 의 중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시대,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끊임없이 흔들리던 시기, 왕세자빈이라는 위치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박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처음 몇 년 동안 그녀에게 큰 문제는 없었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궁궐 안에서 들리기 시작한 작은 말들, 누군가의 시선,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의 변화. 그 중심에는 언제나 권력이 있었다. 왕세자빈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그 자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는 곧 갈등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그 갈등의 중심으로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 왕세자빈 박씨, 그 이름 뒤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1680년대 조선, 숙종이 즉위한 이후 조정은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정치적 긴장 속에 놓여 있었다. 그 핵심에는 당쟁이 있었다. 서인과 남인 두 세력은 단순한 학문적 차이를 넘어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숙종은 이 두 세력을 이용했다. 한쪽을 밀어주고 다른 한쪽을 몰아내는 방식, 이른바 환국 정치였다. 1680년 경신환국,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궁궐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왕세자의 위치 역시 이 정치적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왕세자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미래 권력의 중심이었고 각 세력이 주목하는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세자의 혼인 역시 정치적 선택이었다. 박씨가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문 반남 박씨는 서인 계열과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왕세자빈의 선택 자체가 이미 정치적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균형이 결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1689년 기사환국, 숙종은 다시 결정을 내린다. 이번에는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등용한다. 정권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었다. 수많은 대신들이 유배되거나 처형되었고 정치적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영향은 왕실 내부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히 왕비와 후궁의 문제는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인현왕후 민씨 그리고 장희빈 장씨, 두 여인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후궁 경쟁이 아니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었다. 1689년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씨를 왕비로 책봉한다. 이 사건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왕세자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왕세장씨, 즉 훗날에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었다. 이 점이 중요했다.
왕세자의 정통성과 정치적 위치는 왕비의 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왕씨가 왕비가 되면서 왕세자의 입지는 오히려 강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했다. 왕세자를 둘러싼 세력 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된 것이다. 남이는 왕세자를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서인은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왕세자빈의 위치도 점점 민감해졌다. 박씨는 단순한 왕세자의 아내가 아니었다. 미래 왕비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 그녀의 가문, 그녀의 행동, 그녀의 말 한마디까지도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궁궐안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수많은 계산과 의심이 오가고 있었다. 누가 누구의 편인가? 누가 앞으로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왕세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왕세자빈 박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궁중의 규율을 따르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는 정치의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 조선의 권력 구조는 매우 불안정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시대. 한 사람의 몰락이 곧 다른 사람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 속에서 왕세자빈이라는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리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그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박씨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곳인지,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1690년대 초 한성부 창덕궁 궁궐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수로는 여전히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그 긴장의 중심에는 왕세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왕세자빈 박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 변화는 아주 작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생겼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오가던 인사와 대화가 줄어들었다. 누군가는 일부러 그녀를 피했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의 예의를 보였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궁궐에서 분위기는 곧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왕의 의중 혹은 권력을 쥔 누군가의 판단. 그 중심에는 장희빈 장씨가 있었다. 당시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왕세자의 생모였다. 즉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다. 왕세자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였다. 그러나 문제는 왕세자빈 박씨와의 관계였다. 표면적으로 두 사람은 갈등이 없었다. 기록상으로도 직접적인 충돌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궁궐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장씨는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안정적으로 이어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세자 주변 인물들은 모두 관리 대상이었다. 특히 왕세자빈은 중요한 존재였다. 왕세자가 즉위하게 되면 왕세자빈은 곧 왕비가 된다. 그녀의 가문 역시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선다. 이 구조는 장씨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왕세자빈의 가문이 다른 정치 세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씨의 친정 가문, 한남 박씨. 이 가문이 서인 계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기사황국 이후 남인이 권력을 장악한 상황. 이 시점에서 서인과 연결된 인물은 언제든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다. 왕세자빈이 서인과 내통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증거 없는 말. 하지만 이런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궁궐에서는 한 번 나온 말은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 확장된다. 그리고 그 말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왕세자빈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왕세자를 움직이려 한다. 이러한 소문은 점점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문제는 이 소문이 단순히 떠도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궁궐 안에는 항상 정보가 오간다. 그리고 그 정보는 곧 무기가 된다. 박씨를 둘러싼 소문은 점점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말수가 적다는 점조차도 문제가 되었다.
침묵은 곧 의도라고 해석되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점점 그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왕세자 역시 이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어머니인 장씨와 궁궐의 정치 세력 사이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박씨였다. 왕세자빈.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다. 정치적 변수였다. 그리고 변수는 언제든지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기록에는 점점 더 많은 보고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왕세자빈의 언행에 대한 보고, 궁녀들의 진술, 내명부 내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왕세자빈에게 문제가 있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그 다음 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조사는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박씨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궁궐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위험할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위험한 위치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1693년 한성부, 궁궐 내부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고,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왕세자빈 박씨에 대한 의혹.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점점 공식적인 보고로 이어졌다. 왕세자빈의 언행이 적절하지 않다. 궁중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 매우 모호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죄목은 없었다. 확실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계속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 궁중 정치의 특징이었다. 명확한 증거보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권력이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남인 세력, 그들은 왕세자와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내부에서도 균열이 존재했다. 모든 인물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틈에서 왕세자빈 박씨는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다. 궁궐 안에서 그녀를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거리를 두었고, 누군가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왕세자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궁궐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왕세자의 결정은 곧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왕세자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사적인 공간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침묵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 누군가는 그가 아내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았고, 누군가는 그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왕세자빈 박씨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 궁궐 내부에서는 비밀리에 조사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궁녀들의 진술이 수집되었다. 내명부의 보고가 정리되었다.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증언이었다. 궁녀들의 말, 시종들의 보고, 이들은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 기록은 나중에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된다. 문제는 이 증언들이 얼마나 객관적인가 였다. 궁궐 안에서 증언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요소였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말했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의도를 대신 전달했다. 이렇게 모인 증언들은 점점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되었다. 왕세자빈에게 문제가 있다. 이 결론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는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었다. 왕실의 질서, 그리고 국가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다. 왕세자빈이라는 위치, 그 자리는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국가와 왕실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곧
정치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박 씨는 점점 더 좁아지는 공간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아니면 이미 말할 기회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궁궐에서는 한번 시작된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한 사람을 향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의 운명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것인가. 1693년 말 창덕궁. 왕세자빈 박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신들은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왕세자빈의 행실이 부적절합니다. 왕실의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공식 속상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의혹이 가능성에서 사실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대신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인 세력이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 왕실 내부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로 인식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존재했다. 왕세자빈 박 씨, 그녀의 가문은 서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남인에게 매우 민감한 요소였다. 왕세자의 배우자가 서인 계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것은 곧 미래 권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적인 위험 요소였다. 이러한 판단 아래 조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궁녀들이 다시 불려나왔다. 진술은 반복되었고 조금씩 내용이 추가되었다. 처음에는 모호했던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왕세자빈이 특정 인물과 접촉했다. 궁중 규율을 어겼다. 이러한 진술들이 기록으로 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박 씨 본인의 목소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불려나왔지만 길게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궁궐에서의 조사는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과정일 때가 많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분명했다. 왕세자빈을 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왕세자의 태도였다. 그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점점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박 씨와의 접촉이 줄어들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함께하는 모습이 드물어졌다. 이 변화는 궁궐 안에서 빠르게 퍼졌다. 왕세자도 그녀를 지키지 않는다. 이 인식은 결정적이었다.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였다.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권력. 그리고 지금 박 씨는 그 보호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사실상 고립 상태에 들어갔다. 궁녀들조차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위험한 행동이 되었다. 그녀의 주변은 점점 비어갔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의심과 침묵으로 채워졌다. 조정에서는 점점 더 강한 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경고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공식적인 처벌로 이어갈 것인가? 이 논의는 길지 않았다. 이미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의 체면, 궁중 질서, 이 두 가지 명분이 앞세워졌다. 그리고 그 명분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결정은 내려지기 직전까지 와 있었다. 왕세자빈 박 씨,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궁궐의 문은 조용히 닫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의 운명이 천천히 결정되고 있었다. 이 순간 이후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1694년 초 한성부 창덕궁 결정은 내려졌다. 왕세자빈 박 씨에 대한 처분, 그것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였다. 조정 대신들은 왕에게 보고를 올렸다. 그리고 숙종은 그 보고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단순했다. 왕세자빈 박 씨를 패한다. 이 한 문장은 한 여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왕세자빈이라는 지위, 궁궐에서의 자리, 그리고 그녀가 지니고 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 결정은 곧바로 실행되었다. 박 씨는 더 이상 왕세자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패빈 박씨였다. 이 명칭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녀의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의미였다. 궁궐의 법도에 따라 패빈은 궁 안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 단순한 출궁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졌다. 지하 감옥.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 이곳은 일반적인 유배와는 달랐다. 사실상 존재를 지우기 위한 장소였다. 그녀는 그곳으로 옮겨졌다. 이동 과정은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궁궐 안에서 큰 소란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웠다. 누구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지하 공간은 차가웠다. 돌벽은 습기로 가득했고 공기는 무거웠다.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끝까지 큰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 듯한 모습.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노였을까? 억울함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까? 궁궐 밖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왕세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나 공식 기록은 매우 절제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죄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단지 왕세자빈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방식이었다. 체면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은 조용히 사라져갔다.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녀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음식은 최소한으로 제공되었다.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점점 쇠약해졌다. 몸이 먼저 무너졌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정신도 서서히 무너져갔다. 그러나 끝까지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기록은 말한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숨이 멈췄다. 누군가의 외침도 없었다. 큰 소동도 없었다. 단지 하나의 보고가 올라갔다. 패빈 박씨가 사망하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한때 왕세자빈이었던 여인, 조선의 미래 왕비가 될 수도 있었던 존재. 그녀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 속의 한 줄로 남았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모든 과정은 과연 정당했을까? 그녀는 정말로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 속에서 희생된 존재였을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 더 큰 변화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1694년 창덕궁 지하. 패빈 박씨는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느낄 수 없었다. 그곳에는 해가 없었다. 아침과 밤의 구분도 없었다. 단지 희미한 등불과 축축한 공기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니,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흐려져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음식이 놓이고 그녀는 그것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빠르게 무너진 것은 마음이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들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궁궐에서 벌어진 일은 항상 그렇다. 이유는 존재하지만 그 이유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진실일 때가 많다. 박씨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처음에는 혼잣말을 했다. 작게, 아주 작게. 그러나 그마저도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하 감옥 안에서 그녀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었다. 궁궐은 빠르게 변한다.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곧 다른 사람으로 채워진다. 왕세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적어도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있다. 이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선택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의 정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지하 감옥.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서해와 단절된 상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장소였다. 그녀는 그 안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거울은 없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는 느낄 수 있었다. 손은 점점 가늘어졌고 숨은 점점 짧아졌다. 눈빛도 변했다. 처음에 불안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였다.
이 상태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상태, 저항할 이유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 기억. 그녀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궁궐에 처음 들어왔던 날, 혼례가 치러지던 순간, 그리고 왕세자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일처럼 그녀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왠지 그녀만 더 내갔다. 점점 더 조용해지고 점점 더 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존재가 희미해졌다. 이 시기 그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것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이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록은 침묵한다.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은 남아있지 않다. 오직 결과만이 기록된다. 이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의도된 공백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한 여인의 마지막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기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더욱 깊은 의문으로 남기게 만든다. 1694년 한성부 창덕궁 페빈 닥시가 지하에 격리된 이후 궁궐은 겉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왕실의 일상은 다시 정리되었다. 내명부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었고 왕세자의 주변 인물들도 조용히 교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궁궐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균열이 남는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인간적인 선택들이 존재했다. 이 시기 기록 속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내시 한 명, 이름은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존재가 있다. 왕세자 주변을 오래 지켜온 인물, 궁궐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는 왕세자가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두었던 내시였다. 이 인물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정치적 발언권도 없었고 조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페빈 박씨에게 벌어진 일이 어떤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는 침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하 감옥 근처를 오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다. 기록에도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몇몇 간접적인 기록을 통해 그가 그곳을 찾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는 페빈 박씨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만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안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한때 왕세자빈이었다는 것을. 그는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가능한 한 따뜻한 것을 유지하려 했다. 이것은 큰 행동이 아니었다. 궁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권력과는 무관한 개인의 판단.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행동이 드러날 경우 자신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궁궐에서는 불필요한 동정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이미 처분이 내려진 인물에게 향하는 감정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이어갔다. 이 인물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를 구하지 못했다. 상황을 바꾸지도 못했다. 페빈 박씨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궁궐은 냉정한 공간이다. 권력은 감정을 배제한다. 결정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누군가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 그것은 기록에는 작게 남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 내시는 끝까지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계속되었다. 지하 감옥 안에서 페빈 박씨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 기록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완전히 무감각한 흐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주 작은 틈, 그 안에 남아있던 인간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얼굴이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은 곧 다가올 마지막 순간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순간, 누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694년 창덕궁 지하 감옥. 모든 것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케빈 박씨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숨은 짧아졌고 손끝에는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앉은 채 그녀는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지하 공간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문 밖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분명하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다. 주저앉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의 걸음이었다. 잠시 후 문 앞에 멈춰선 기척, 그리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등불의 빛이 흔들렸다. 그 빛 속에 몇 명의 인물이 서 있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손에는 문서가 들려 있었다.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의미는 무거웠다. 왕의 명, 그 문서는 읽히지 않았다. 낭독조차 필요 없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케빈 박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숨은 점점 더 느려졌다. 그러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두려움도 저항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앞에 무언가가 놓였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절차였다. 궁궐의 방식.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끝내는 방식.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 움직임은 길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그 공간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누군가 울지 않았다. 누군가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이 존재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녀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숨은 완전히 멈췄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한 여인의 삶, 왕세자빈으로 시작된 위치, 그리고 폐빈으로 끝난 존재. 그 모든 과정이 이 지하 공간에서 마무리되었다. 문은 다시 닫혔다. 등불의 빛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조정에는 간단한 보고가 올라갔다. 페빈 박씨 사망. 이것이 전부였다. 길었던 이야기, 복잡했던 과정, 그 모든 것이 단 한 줄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궁궐 내부에 또 다른 파장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곧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1694년 한성부 케빈 박씨의 사망 보고가 올라간 직후 궁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건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다. 처분은 완료되었고 당사자는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의 궁궐에서 하나의 사건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숙종은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특별한 감정 표현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기록 역시 매우 절제되어 있다. 길지 않은 문장, 감정이 배제된 표현, 이것이 왕실 기록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서 조정 내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해 1694년 갑술 황국, 숙종은 다시 결정을 내린다. 이번에는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등용한다. 정권이 또 한 번 뒤바뀌었다. 이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남인 계열 대신들은 자리에서 밀려났고 일부는 유배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서인이 채웠다. 이 순간 궁궐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이전까지 유지되던 판단과 결론들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미 사망한 페빈 박 씨의 사건이 있었다. 서인 세력은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연 이 처분이 정당했는가? 이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녀의 가문과 연결된 인물들 역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반발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록 속에는 이 사건에 대한 재검토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당시 그녀에게 적용된 죄목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진행된 조사, 모호한 표현으로 정리된 결론. 이러한 요소들은 새로운 권력 구조 아래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다. 궁궐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조용히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미 내려진 결정, 이미 실행된 처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사망한 인물. 이 세 가지는 사건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다. 조선의 정치에서 한번 확정된 처분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왕실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결국 이 사건은 완전히 재조사되지 않았다. 일부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았다. 페빈 박 씨의 이름은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조금씩 변해갔다. 단순한 죄인이 아닌 논란이 있는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기록 속에서도 나타난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단정적인 서술에서 조금 더 신중한 표현으로 이것이 당시 가능한 변화의 범위였다.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다.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고 왕세자의 주변 역시 정리되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었다. 한 여인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의문,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은 조용히 기억되었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궁궐 안에서는 잊히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국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의미로 남게 되는가이다. 페빈 박 씨의 이름은 조선 왕조의 공식 기록 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그 기록은 길지 않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이 두 사료는 그녀의 존재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서술은 매우 절제되어 있다. 구체적인 감정은 없다. 상세한 설명도 없다. 단지 사건의 흐름과 결과만이 기록되어 있다. 왕세자빈 박 씨를 폐하였다. 패빈 박 씨가 사망하였다. 이 두 문장이 그녀의 삶을 대표하는 기록이다. 이것이 조선의 방식이었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국가의 질서와 체면을 우선하는 기록 방식. 그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생략된다. 패빈 박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녀가 의심을 받았는지, 그 의심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 공백이 이 사건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역사는 항상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특히 권력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기록은 선택적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시선에 따라 결정된다. 패빈 박 씨의 사건 역시 그러한 구조 속에서 기록되었다. 그녀는 죄인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죄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이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과연 그녀는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던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희생자였을까?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녀의 삶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는 조선 왕실이라는 구조 속에 있었다. 그 구조는 개인보다 크고 개인의 의지보다 강했다. 왕세자빈이라는 자리, 그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권력과 책임, 그리고 위험이 함께하는 위치였다. 그 자리에 있는 순간 개인은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패빈 박 씨는 그 구조 속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그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 그녀의 위치도 함께 무너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권력 속에서 개인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선의 궁궐은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은 매우 냉정한 공간이었다.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고 관계보다 질서가 우선되는 곳.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은 쉽게 결정될 수 있었다. 패빈 박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끝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야기는 질문을 남긴다. 역사는 누구의 시선으로 기록되는가?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과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연결된다. 권력과 기록,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개인의 삶. 패빈 박 씨의 이야기는 그 관계를 조용히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그 속에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1694년 이후 조선의 궁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고 기존의 사건들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궁궐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이 아니었다. 기록에 남지 않는 기억,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들, 이것들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패빈 박 씨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식적으로는 정리된 사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과거.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내명부의 궁녀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줄어드는 시간,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이름, 패빈. 그 이름은 크게 불리지 않았다. 항상 낮은 목소리였다. 누군가는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조용했던 분이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말하지 않는 사람, 저항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처벌을 받은 사람. 이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굳어졌다. 특히 궁궐 내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일수록 이 사건을 단순한 처벌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궁궐에서 조용하다는 것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없다는 것은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계산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의 성격은 언제든지 다른 의미로 변질될 수 있었다. 패빈 박 씨의 경우도 그랬다. 그녀의 신중함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침묵은 죄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궁궐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 구조는 매우 특징적이다. 명확한 증거보다 분위기와 해석이 더 큰 힘을 가진다. 그리고 그 해석은 항상 권력에 가까운 쪽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이야기가 선택되는가? 패빈 박 씨의 사건에서 선택된 이야기는 하나였다. 문제가 있는 왕세자빈,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았다. 하지만 선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역사 기록의 한계다. 기록은 사실을 남기지만 모든 사실을 남기지는 않는다. 특히 권력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기록은 더욱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패빈 박 씨의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녀는 단순한 비극적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진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또한 한 가지를 더 보여준다. 권력은 항상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군가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구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해석과 판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는 조금씩 바뀌어 간다. 패빈 박 씨의 사건 역시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작은 판단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궁녀의 말 한마디, 대신의 해석, 왕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냈다. 이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다. 특별한 악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구조의 힘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특정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비슷한 방식은 계속 반복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페빈 닥시의 이름은 크지 않다. 화려한 업적도 없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조용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누군가를 판단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다. 하지만 그 답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